이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요소수 문제는 점차 누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요소수 수급이 원활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끈 듯한데요. 요소수 부족 사태가 촉발한 공급망 논란에 대해서 권순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일단 요소수 대란 상황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요소수 개인적으로 사고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수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전국의 한 100개 거점 주유소에 그 어제까지 한 180만 리터 중에 14만 2천 리터를 71개 주유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정부는 생산 속도를 높여서 나머지 요소수를 30여 개 주유소에 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 이미 현장 점검에 들어가서 확보한 한 700만 톤 정도가 이제 있는 것을 좀 확보를 했고, 이걸 통해서 한 200만 리터의 요소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00만 리터면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용 그 디젤 차량의 운행을 한 열흘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는 민간 구급차에 먼저 배정을 했고, 또 군용 요소수를 항만 부근에다가 이제 배정을 해서 지금은 좀 원활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을 해준 것처럼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요소수 확보에 뭐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사실 요소수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물류 대란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재료긴 한데, 예. 그렇게 귀하거나 구하기 힘든 건 아닙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이거를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문제인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요소수 확보에 나서면서 여기저기서 좀 요소수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전체 차량용 요소수 한 2에서 3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1만 9천 톤을 베트남, 사우디, 일본, 러시아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직접 요소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글로벌하게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호주와 멕시코 회사로부터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약 18만 리터를 좀 확보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해외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들여오는 건 아니고 11월 말쯤에 계약을 맺어서 선적을 하면 12월 중순쯤에는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LX인터, 과거에 이제 LG 상사라고 불렀던 상사인데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에서 요소수 한 1,200톤 정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통해서 요소수를 가장 먼저 긴급하게 좀 확보를 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세율을 0%로 낮췄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요소수를 가지고 오면 국내 인증을 또 새로 받아야 되는데,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증을 좀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뭐 평소에는 요소수가 없어서 내가 뭐 물류 차를 못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못 하셨을 테니까 이런 공급 대란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소수 공급 대란에 이어서 마그네슘도 공급 대란이라면서요? 예, 마그네슘 문제는 사실 올해 중순부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네. 이게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결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확 터졌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만드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소식이 좀 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그네슘 가격은 올해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한 2,000달러밖에 안 했었는데 9월 중순만 하더라도 무려 8,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좀 가격이 내려와서 한 4,0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현대차 기아가 확보하고 있는 마그네슘 재고가 한 1.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좀 장기화되면 자동차 생산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조금 더 장기화되면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벤츠나 BMW 같은 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지금 당장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제조업회는 한 2, 3주 안에 마그네슘 부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마그네슘 부족 문제가 조금은 이제 수면 아래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위기감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요소나 방금 말한 마그네슘이나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긴 했었잖아요. 예, 했었죠. 이게 국내에서도 요소나 마그네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의 원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비료, 옛날에 한국 비료였고 네. 이게 삼성 정밀화학으로 바뀌었었는데, 삼성 정밀화학이 2011년도에 요소 생산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사에서 나오는 나프탈을 가지고 이제 요소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석탄을 이용해서 요소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를 계속 보다가 10년 전인 2011년에 정리를 좀 했었고요.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면 좀 살려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아쉬움이 들 수는 있는데, 만약 여기가 그냥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10년 넘게 적자를 봤을 거고요.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면은 정부가 삼성그룹에다 특혜를 준다라는 비판에 직면을 했을 겁니다. 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이제 마그네슘을 좀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백운석이 약 3억 7천만 톤 정도가 매장이 돼 있고 그중 한 40%가 강원도에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2012년에 강릉에 마그네슘 공장을 만들었었는데 만들자마자 7개월 만에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페놀 유출에 따른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이거를 정화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마그네슘 사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은 환경 파괴 기업이라는 오명과 이게 좀 중국에서도 마그네슘을 굉장히 싸게 들여왔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중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건데 또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국내에서 다시 생산을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맞아요. 그럼 그 중간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요소 마그네슘 사업을 왜 정리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대처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서 과거의 사업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지금 당장 글로벌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정부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반도체, 바이오, 히토류, 배터리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삼성에다가 반도체 공급망 공개하라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재료 사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내연기관 자동차 시절에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원유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 자동차 운행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운영하기가 힘든 이런 식으로 재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 거기에 풍력 터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히토류라든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LED에 들어가는 린듐,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품목들을 자급자족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품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수요와 공급망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한때는 전 세계 텅스텐의 20%를 공급할 정도로 굉장히 텅스텐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저가 텅스텐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1993년에 영월에 있는 상동광산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던 상동광산을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최근에 워낙 원자재에 대한 텅스텐에 대한 어떤 수요가 올라오면서 캐나다의 알몬티라는 기업이 다시 텅스텐 광산을 열겠다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텅스텐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이것처럼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은 아무래도 만성화된 현상이 될 거고 우리가 앞으로 뭘 사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